역전 현상이 계속되면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5대 그룹의 토지 자산의 가치가 43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재정과 예산 관련 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10개월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최종 권고안이 나왔는데 주요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19 소식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5G 기술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가 어떤 게 있을지 현지에서 취재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계속되자 고정금리를 찾는 대출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비중이 40%까지 늘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돌파했습니다. 100억 원을 새로 대출했다면 40억 원이 고정금리라는 겁니다. 작년 5월만 해도 고정금리 비중은 22%였는데 지난달엔 41.5%로 2배가량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이 비중은 2017년 4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상품보다 낮은 금리 역전이 이어지면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를 기준금리로 삼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연 3.58%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3.12%로 2년 2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의 기조가 멈추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중립적 내지는 당분간 안 올리거나 그렇다는 어떤 시장 컨센서스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나라 시장 금리 자체가 떨어졌죠. 하지만 예대 금리 차는 1.73%포인트로 더 벌어졌는데 기업 대출 금리가 전체 대출 금리를 끌어올렸고 수신 금리는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달 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11.36%로 전달보다 1.08%포인트가 올라 전 금융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국내 5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산이 지난 10년 동안 43조 원이나 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한 시민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5대 그룹의 토지 자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경실련이 삼성과 현대차그룹, SK와 롯데, LG그룹 등 5대 그룹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이들 그룹의 토지 자산은 모두 67조 5천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직전 23조 9천억 원에 비해 43조 6천억 원, 2.8배 늘어난 규모인데요. 그룹별로는 현대차그룹이 2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이 16조 2천억 원, SK 10조 2천억 원, 롯데 10조 1천억 원, 그리고 LG가 6조 3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10년 새 토지 자산이 2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자산과는 별개로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 부동산은 모두 12조 원 규모로 삼성이 5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와 LG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간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면서요? 네, 2017년 기준 국세청에 등록된 상위 10개 기업이 보유한 토지 자산의 공시지가 총액은 385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재무제표상에 실제로 공시한 토지 자산은 42조 원에 불과했는데요. 같은 땅을 놓고 가격이 크게 다른 건데 장부가액은 땅을 살 때 당시의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그동안의 땅값 오름세 등을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처럼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간의 가격 차이가 크면 기업의 시세 차익이나 자산 규모 등을 투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게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달여간의 활동을 마치고 재정개혁 보고서를 오늘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예, 재정개혁특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죠. 고가 1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 좀 줄이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로 1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이면 9억 원이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이 1억 원일 경우 80%를 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재정특위는 현재 공제 한도 80%는 유지하되 연간 8%의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더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의 시가 반영률, 그러니까 현재 실제 시세 반영하는 부분을 더 현실화해달라, 이것도 권고했다고요? 네, 집과 땅,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공시가격인데요. 재정특위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며 이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 비율이 대략 70% 정도이고 단독주택은 50% 이하인데요. 예컨대 시세가 동일하게 10억 원일 경우 아파트는 6억 7천만 원, 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지만 단독주택 등은 기준액이 3억 원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단독주택, 땅, 빌딩 소유자들은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권고안도 있었죠? 네,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고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상속세는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고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재정 상황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조세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지난 1980에서 90년대 우리나라 SUV 시장을 이끌었던 쌍용 자동차의 대표 차종이 바로 코란도죠. 이 코란도가 8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윤재 기자입니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코란도는 국내 스포츠 실용차 SUV를 상징하는 대명사였습니다. 누적 판매 대수 36만여 대가 넘는 인기로 코뿔소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쟁 차종의 이딴 등장으로 2005년 단종되는 부침을 겪다 6년 만에 코란도시로 부활했지만 명성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쌍용차는 경쟁이 치열해진 SU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8년 만에 모든 걸 바꾼 신형 코란도를 내놨습니다. 코란도는 쌍용 자동차의 대표 플랫폼으로서 판매 물량 확대를 통해 회사의 경영 정상화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 전략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쌍용차는 이번 신차 출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쌍용차는 이번 신형 코란도에 총 3,5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했고 첨단 운전자 시스템 등 2.5세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83년 코란도에서 1993년 무쏘로, 2000년대 들어서는 렉스턴과 티볼리로 유지해온 국내 정통 SUV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SUV 판매 대수는 47만여 대로 2011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2008년 이후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쌍용차. 우리나라 대표 SUV 브랜드 탈환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예, 정의선 총괄 수석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는 거죠? 네, 현대차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신규 대표이사 선임 추진 등의 안건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22일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처리하고 이와 연계해서 주총 이후 별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이사로 정 부회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현대차는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과 정의선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또 이원희 대표이사 사장, 하원태 대표이사 부사장까지 4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같은 날 주총이 끝난 이후에 임시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정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종의 책임 경영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최근 기아자동차는 다음 달 주총에서 정 부회장의 직급을 기타 비상무이사에서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가장 핵심이 되는 4개 계열사에서 정 부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현대기아차가 미중 무역 갈등은 물론 최근 통상임금 이슈로 국내외에서 포탄을 맞고 있는 만큼 정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사실상 현대차그룹은 본격적인 3세 경영 시대를 맞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번 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어제까지의 거래량이 1,300여 건에 불과해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1,500건 정도로 2006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달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1년 전보다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택금융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주택연금 가입 신청 건수가 1,400건이 넘어서 1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신청 건수가 늘어난 건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을 평균 1.5% 줄이기로 하자 그 전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입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북미 정상회담 영향으로 석 달 연속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5로 지난달보다 2.0포인트가 올랐는데 반면에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7포인트가 하락한 84로 201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국세청이 효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효성이 사주 일가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부분 조사 범위로 특정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세와 예산 등 재정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졌던 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재정개혁특위 보통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작년 4월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공고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조세 형평성 차원의 부동산 관련 과세 등 이런 부분은 앞서 우리 취재기자를 통해 들어봤고요. 취재기자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들어가는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강남대 유호림 교수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리입니다. 예, 뭐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 증권거래세 관련돼서 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증권거래세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거래소로서의 그 세수 보장과 그리고 단기 투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증권거래세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다름 아니라 주식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때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손실이 날 때도 또 과세된다는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국민들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개편안을 보면 아마도 이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 차익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거래세도 좀 달리 차등해서 과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너무 약간은 성급하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만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세수 손실과 관련해서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컴퓨터라든지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2월 결손이라든지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주식 이외에 우리 그 국민들이 흔히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은 우대를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그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고가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장기 보유하면 특별공제를 해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그 주택에 대해서는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다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제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고 또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자본 거래에 관한 세제를 좀 개편한다라고 한다면 주식의 경우에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특별공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좀 감면한다든지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개편안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좀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예, 충분히 기술적으로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경유 요금이 휘발 요금의 한 85%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미세먼지 대책 중에 하나,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의 얘기긴 한데 휘발유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권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유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경유차를 갖고 있는 분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그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인 이제 경유에 대한 그 과세를 좀 강화해서 소비를 좀 억제해보자 이런 취지를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 교통에너지 환경세 안에 들어있는 그 경유라고 하는 세목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한편으로 전기차나 수소전지차 이런 이제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이외 어쨌든 간에 경유세 인상은 사실상 중산층과 서민이 애용하고 있는 경유 차량에 대한 그리고 경유 이용에 대한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보편 증세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이 경유를 생산하고 있는 정유업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더군다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SOC에 대한 그 투입이 그 재정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에서 징수된 세액에서 나옵니다. 사실 교통에너지 환경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세수입이 좀 많은 편인 그 유류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세수입들을 환경에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SOC 건설이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 세수입이 특별 회계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중을 좀 조정을 해서 그렇죠. 사실은 증세를 하지 않고도 그렇죠. 환경 문제에 재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좀 이렇게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다소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사실은 이제는 좀 독립된 환경세를 한번 구상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환경 분야를 개선하겠다고 세금 걷어가지고 그게 엄한 데 들어가고 있으면 그거는 적절한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요거는 시간이 저희가 좀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 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이제 재정개혁특위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나온 권고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디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적절히 좀 조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 재정개혁 특위라고 하는 좀 거대 조직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고려했을 때는 결과는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 재정개혁 특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위원회 조직이고 다시 말하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중장기적인 그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안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그 권고안도 마찬가지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매번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권고안은 사실 법적인 효력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개혁특위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세제 개편안을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었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개혁이라기보다는 개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4차 산업시대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좀 중장기적인 그러게. 그런 시각으로 결과를 만들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상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효린 강남대 교수였습니다. 예, 이제 벌써 내일이네요. 이제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저희도 뭐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하노이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전용 열차편으로 이제 근처까지 왔다가 하노이로 이제 자동차로 이동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에 올 새벽에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하노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내일부터는 이제 두 사람 모두 회담이 열리는 하노이에서 이제 아침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주요 일정, 그다음에 의제, 그다음에 결과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좀 나눠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 모셔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나와 있고요. 제 오른쪽으로는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김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왜 열차 타고 왔을까요? 무려 65시간이나 걸려서 5시간 비행기로 오면 되는데.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뭐 그 안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찬메 1호로 날아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찬메 1호도 상당히 노후했고 그래서 뭐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 두 번째는 뭐 할아버지 이제 김일성 주석이 과거에 이제 베트남 2차례 방문했을 때도 열차로 방문했거든요. 아, 그때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할아버지 코스프레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게요. 아마 글쎄요, 뭐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가면서 실제 열차 여행을 통해서 중국의 뭐 경제 특구라든지 개발 상황을 좀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들도 했었는데 뭐 그건 없이 이제 그러네요. 바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열차가 또 바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돌아오는 거는 열차가 아니라 비행기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는데 뭐 어쨌든 아버지죠. 김정일 위원장이 열차 여행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사실 외모도 좀 할아버지 코스프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강 교수님이 조금 더 말씀을 하시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 관통한 일정들이 이제 남부 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온 거잖아요. 네네. 물론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뭐 주요 어떤 특별 구역을 이렇게 들른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굳이 이렇게 중국을 쭉 관통하고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내색도 별로 아닌 것 같고 네.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베트남 국경 지역까지 가는 이제 그 코스가 경광선이라고 그래서 북경할 때 경, 예. 그다음에 이제 광주 이렇게 해서 그 코스로 가는 게 쭉 관통해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근데 예. 이제 그걸 강조함으로써 뭐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냐 하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간다. 그러니까 중국이 확실히 북한의 후견국이다 하는 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2박 3일 동안 가는 거가 또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비행기 타고 4시간 딱 가면 평양공항에서 손 흔드는 거하고 하노이 공항에서 내리는 거밖에 못 보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근데 계속 2박 3일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열심히 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도 또 국내적으로 지금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이 많이 고려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있겠고요. 김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워싱턴을. 근데 그 전에 트위터로 하여간 여러 가지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간의 분석은 기대감의 표현, 성과에 대한 기대감 표현, 또 하나는 일종의 압박,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지사들 모임 조찬에 나가서 뭐 트위터를 했고 연설도 했고 그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된 현명한 그러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 뭐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라는 것은 이제 북한을 파워하우스, 경제적인 대국으로 만들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압박 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오히려 뒤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원하는 거는 제재 해제고, 그렇죠. 제재 해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한 결단을 해오는 거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함으로써 뭐 결국은 이제 쉬운 게임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던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니네가 원하는 게 경제 뭐 제재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인데 너네 그거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뭔지 알지. 잘 해줘. 뭐 이런 정도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좀 협상 전략 차원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북측 입장에 봤을 때도 그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꼭 북한이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해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꽤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실제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실 그 북한은 농업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경공업국이고 상당한 지하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제 기초가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뭐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면 상당 부분 국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북아 지역에서 사실은 185개 IMF 회원국이 있는데 북한만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체제로 미국과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IMF 회원국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경제 활성화를 다양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이런 제도, 소위 세계 경제 체제로 편입이 되는 이 자체, 이거는 문제가 없죠. 다만 이제 핵심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과연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적어도 계획표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번 회담에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왠지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가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했던 그 과정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베트남은 잘하시는 것처럼 월남전이라는 거에서처럼 이제 미국이랑 전쟁에서 붙었던 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저렇게 IMF도 가입하고 수교도 하고 정상화도 가고 지금은 뭐 이렇게 또 정상국가가 좀 된 것처럼 북한도 그런 프로세스를 그러면 노려서 상징적으로 베트남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뭐 베트남이 주는 뭐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는 상당히 많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혁 개방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미국하고 북한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중립적인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상당히 성장을 했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또 한편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1인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뭐 미국하고 베트남과의 어떤 국교 정상화 그리고 경제 개발 이러한 것을 쉽게 모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많은 그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을 어떤 그 경제 발전을 시키고 그거의 대가로 이제 비핵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 제재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상대를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조치는 최대한 늦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제 몰아가는 그러한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좀 의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가장 큰 의제는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비핵화 조치의 수준일 테고요. 북한 측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냐 이렇게 크게 이제 좁혀집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김 교수님. 접점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양국이 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 비핵화 관련돼서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얘기는 생산 동결과 폐쇄입니다. 영변 핵시설장. 물론 이제 비욘드 영변에서 영변 이외의 핵시설장에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뭐 트럼프가 얘기했다고 이제 스탠포드에서 비건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이 그냥 내가 이거 뭐 동결시키고 부술 테니까 쳐다봐라. 뭐 들어와서 뭐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는 이제 미국이 못 받겠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 대해서 사찰단 들어가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결국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북미 간에 계속 끝까지 접점을 찾는 문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ICBM 얘기도 나오고 알파로서 그리고 뭐 영변 이외의 시설들이 또 같이 묶여서 동결되고 폐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로드맵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알파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사찰 검증 그 부분에 그 대해서 정도까지는? 결국은 양측이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 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예전처럼 이렇게 강경한 어떤 굉장히 경직된 그런 요구 안에서 좀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조금 완화된 그 요구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만 이제 합의만 돼도 이제 단계적인 완화 조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사찰 검증에 합의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강 교수님 그러면 그 정도가 비핵화 조치와 관련돼서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상응 조치도 미국이 생각하는 건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핵 폐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핵 폐기가 아니고 이 비핵화 조치 그리고 거기에 맞는 미국의 상응 조치의 교환으로 이게 이제 변질이 됐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뭐 미사일 실험, 핵 실험 없어서 괜찮다. 그리고 이번 만남이 이 만남에 의해서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내년 11월 되면 미국도 이제 재선 구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걸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들이 내보일 수 있는 패를 끝까지 갖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거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예. 트럼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예. 이 모든 일들을.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는 역시 핵심이 사찰받고 예. 검증받는 거라고 봅니다. 작은 거라도 확실하게 사찰을 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면 네. 미국이 그다음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얘기에서 얘기한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뭐 면제 조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넘어가서 북미 관계의 표면적인 피상적인 개선만을 통해서 이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북한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찰 검증의 합의, 그 다음에 그러면 대북 경제 제재 조치, 대북 제재 조치의 일부 어떤 뭐 해소, 뭐 일부 해제, 완화. 그게 이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을 한다든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 정도 선이라고 보면은 서로 어느 정도 맞교환 정도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라든지 미국의 독자 제재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주고 싶은 거죠. 1차적으로. 그게 나온 게 이제 금강산 관광 얘기가 나왔고. 근데 북한이 그걸로 만족 못할 거란 말이에요. 좀 더 큰 거를 원할 거란 말이죠. 실제 북한의 경제 발전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원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미국은 확실한 영변에 대한 사찰 검증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검증 문제거든요. 기존의 뭐 육자회담 진행된 걸 봐도 검증 관련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지만 검증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검증을 북한이 받아들이겠다고는 전혀 합의가 되지 못했어요. 계속 협의한다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료 채취부터 뭐 완전하게 들어가서 뭐 육안으로 보고 다 볼 수 있고 이제 검증 사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해야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독자 제재안 그거를 수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재 완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렇게 좁혀서 보면 되겠군요. 특히 이제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사찰에 물론 수준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찰에 서로 이제 합의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금강산 관계라든가 개성공단 재개 이 정도의 선에서는 이제 크게 맞교환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봐도 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쪽 얘기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이런 표현을 이제 써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길지 않게 한 말씀씩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한 말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 교수님부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 어떤 모멘텀이 마련이 돼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거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시스템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선언이니까 선언적 차원의 의미에서 활성화를 기대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꼭 놓지 말고 참여해서 같이 가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요. 저는 물론 이제 비핵화가 상당 부분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 평화 협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4개국이 논의를 하겠죠. 4자회담으로. 예.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정부가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북미 간의 양자 종전 선언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북미 간의 양자 간의 종전 선언이 되면 그럼 평화협정 당사자들끼리의 양자 및 다자 간 종전 선언은 이미 다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비핵화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평화협정에 대해서 평화체제에 대해서 논의할 기반이 된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체제, 즉 기존의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변환될 수 있는 1차적인 고리가 이제는 풀렸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한반도 체제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특히 뭐 남북 경협을 중시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것만 한정해서 해석하면 안 되겠군요.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주제는 저희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서 좀 두 분과는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MWC 특집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저희가 5G 기술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냐를 두루 좀 알아봤습니다. 일종의 총론 성격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 5G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구현되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새노란에 나가 있는 SBS, MBC 특별 취재팀 보낸 소식부터 하나하나 좀 전해드릴 텐데요. 5G 기술이 적용될 분야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죠. 문화, 산업 분야도 분명히 예외는 아닙니다. 5G 기술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김한진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전 시장을 감싸는 하모니. 5G 로봇이 만든 선율입니다. Erase the music notes by the program. So the program do the translation. So translate the normal music notes into the codes the robots can understand. 5G 시대에는 문화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한 공장 시스템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불량률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 위치에서 영상을 수백 장 찍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장 찍던 걸 한 장 찍은 영상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을 해서 고품질의 영상을 얻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요. 다가오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우리의 문화, 산업까지 초고속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MWC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김한진입니다. 5G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가 또 이렇게 산업 현장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김성훈 기자가 5G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생산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자유롭게 팔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이 로봇의 팔은 원격으로 제어됩니다. 5G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지시를 받습니다. 5G로 단 한 명이 수십 수백 개의 로봇팔을 상황에 맞춰 각각 다른 작업을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공정이 바뀌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강연실 안경으로 부품 조립은 더 쉬워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장 전체를 실시간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 처리할 수 있는 5G가 산업 현장에 가져올 변화입니다. 일부에서는 5G가 전 세계 제조업 시장에 2035년 약 3,76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G ultra fast speed and low latency can change whole industries, innovate existing business model. 5G also save lives. 5G가 제조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멋지죠? 근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려면, 현장에 적용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5G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G 장비 시장을 놓고 삼성전자가 현재 세계 1위인 중국 화웨이에 정면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점유율 30%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안보를 구실로 동맹국들에게 반 화웨이 연대를 요구하고 있어 5G 장비 수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최악은 벗어난 듯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5G 장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9%인 장비 시장 점유율을 202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MWC에서도 다양한 통신 장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140대의 카메라로 야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로봇 원격 제어 기술 등을 시연했습니다. 또 통신 장비의 크기를 30% 정도 줄이고 주파수 대역은 75% 정도 늘릴 수 있는 무선 통신 칩 등도 전시했습니다. From chipsets to network equipment to personal devices, we are unique in our ability to deliver everything your business needs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power of 5G. 또 삼성전자는 MWC에서 미국 통신업체 스프린트에 5G 상용화 장비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분야와 반대로 5G 장비에서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1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윤호입니다. 5G 기술은 지금 쓰고 있는 4G 기술에 비해서 처리 속도만 20배나 빠르죠. 그만큼 한 차원의 높은 기술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기술이 아주 크게 좋아지는 만큼 더 중요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보안입니다. 이 소식은 정윤영 기자입니다. 화면에 지문을 대자 곧바로 본인을 인증합니다. 기존 인증 방식과 다른 점은 지문의 굴곡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So for example, if you use Samsung Pay on a Samsung device and you use your iris or your fingerprint to authenticate to the device, all of that biometric data is stored right in the chipset of the device. It's not stored in a file where it's easily accessible.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신개념 지문 인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비밀번호에서 패턴, 홍채, 얼굴 인식에 이어 이제는 사람의 정맥까지 스마트폰이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I just tried the feature and I think it's a really cool feature. It's definitely a feature which is very usable and it's very advanced, so I'll be looking forward to it.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인증 방식을 고도화하는 데는 5세대 이동통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보다 20배 빠른 속도가 구현되면서 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So I think 5G is going to be interesting for Visa because when we try to authenticate cardholders, the more data we have, the better in terms of new technologies. 더 빠르고 고도화된 인증 방식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WC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정인영입니다. 예, 저희 4명의 기자 리포트 쭉 보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5G 기술이 이렇게 세상에 줄 변화는 높은 편리성, 생산의 효율성 이 정도로 일단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 어떤 또 수혜 이런 것들을 줄까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경기대 오대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은 현재 일반적인 팩토리 공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건 자동화 공장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알던 처음보다 훨씬 자동화되고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전해진 그런 이상적인 형태의 무인 공장화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요즘에 우리 그 젊은 근로자들 이렇게 다치거나 이렇게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스마트 공장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군요. 예, 우리가 의외에 이런 비용 지출이나 이런 게 되는 거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줄고. 자, 그렇다면 이런 5G 기술이 적용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스마트 또 뭐 오피스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보편화된다고 그러면 이제 좀 경제 주체별로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희 같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산업화가 되면은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소비자한테는 너무 좋죠. 소비자는 안전해지고 편리해지고 그다음에 보통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내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저 정보가 뭔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발달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지금까지의 포지에서는 원래 힘을 다 구현하지 못했다면 이제 5G에서는 구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가상 쇼핑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실제 쇼핑을 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간편하고 더 효용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물건을 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온라인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근데 물건을 내가 직접 볼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아쉬움이거든요. 예. 딸기를 하나 샀는데 이 딸기가 싱싱한지 약간 맛이 갔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맛과 향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 이론적으로는 거기까지 되는데 지금까지 기술로는 구현 못했으나 5G에서는 그걸 구현 가능하게 해준다는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데는 일단은 비용이 상당히 좀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긴 하겠지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생산성,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기업들이라면 누구든지 빨리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기술의 폭발력은 B2C,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보다는 B2B, 기업에 주는 편익이 훨씬 더 큽니다. 네. 다만 이것이 이런 지금 하고 있는 행사 같은 데서는 소비자들이 가서 어떤 걸 보여줄까 이런 자극적인 걸 보여주는 게 먼저 중요하지만 실제 공장 자동화, 공장에서 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안전하게 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기업의 꿈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가능해지는 기술이고 안정성이 높은 기술이다,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업이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단계 초보적인 기술에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그 길로,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명약 관화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아직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섣부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 그런 기업들이 생각하는 약간의 우려점들 이런 부분들을 결국 해줄 수 있는 게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변수들을 줄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문재인 정부도 혁신 성장의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어느 정도나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기술이나 민간에서의 투자나 이런 망 설치하는 데 세계 1위죠. 최고 잘하고 있는데 규제 부분에서는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기치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 시스템이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변수나 걸림돌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게 정부 규제가 많이 걸림돌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물론 첫 번째는 비용이죠. 망이 설치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25조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한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은 여기 87조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펀딩을 해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용에서 문제가 제일 크지만 그 두 번째로 예를 들어 KT의 황 회장 같은 분이 얘기한 게 우리가 이제 이게 그냥 통신 네트워크가 발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뭐 기업 규제로 인해서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는 SK나 LG와 달리 못 들어간다는 점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규제 부분에서의 문제 이런 것도 있죠.
사실 EU는 5G PPP라고 하는 이런 그 민관 협력 단체 같은 예. 것이 이런 표준이나 펀딩이나 위험의 분산 같은 거에 대한 그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 말 많이 나오는 스마트 뭡니까 그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필요한 것이 이런 신산업 분야,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큰 데 비해서 투자하는 비용의 위험성이 큰 분야, 여기에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죠. 예. 교수님 말씀만 들어보면 정말 신세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길이 5G 기술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아직도 조금 왠지 좀 갈 길이 좀 왠지 좀 가깝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도 북미 정상회담 열리기 때문에 그 소식, 그다음에 앞서 전해드린 MWC에서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도 준비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